지금부터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별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표로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환그룹 A, B, C, D에 따라서 차주의 특성을 분류를 해놨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혀 있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뭐 상환 능력을 유지하고 뭐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거는 뭐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신용 회복 지원을 활성화시켜주고 채무 조정자의 재기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돈을 빌렸으면 다 갚으란 얘기죠. 파산하지 말고. 그죠? 이게 3대 정책 목표가 네. 이제 이게 이 내용을 좀 세 개를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3대 정책 목표가 그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 그 20조 정도 200주 정도 규모에는 말 그대로 좀 부실화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겁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지금 사실은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파리 대책 나오고 하면서 올해 보면 부채 증가율이 꺾이는 그래프 모양새가 나와요. 네.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상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 더 한 0.5에서 1% 정도는 그 상승률을 억제해서 예상보다 부채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도입하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구조적 대응이라고 한 게 뭐냐면 부채라고 하는 게 부실이 생기는 게 먹고 살 게 없고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부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제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좀 더 벌어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 구조적으로 조금 바꿔 나가는데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꼭지로 이 3대 정책 목표가 나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내용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 입장에서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의 하나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월 소득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별별 수다잖아. 그래서 별로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핵심이 이거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출이 늘어나는 걸 억제할 거냐를 보는 건데 그게 총량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꼽은 이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를 돌아가지 말고 핵심으로 바로 그렇지. 찔러가자. 나한테 보낸 연애 편지는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아. 네. 그런 말씀이 주셨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출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융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나요? 보통 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쪽으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아까 뭐 이렇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핵심 포인트가 네. 총량 리스크를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네. 그 총량 리스크를 관리했던 측면인데 요거를 말씀드리시면서 네. 그러면 자영업자를 위한 뭐 대출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어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총량 측면에 있어서 뭐 신DTI, 뭐 DSR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복잡하죠? 네,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일단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네.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같이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저를 불러주신 이유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네. 어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네. 네,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가게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 DTI나 구 DTI나 뭐 DTI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DTI 정의를 내리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소득 중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프로이냐, 이게 곧 DTI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는 대출의 원금 대출 원금 또는 그 이자 이자 그걸 합한 거죠. 이자를 그 합한 거. 비용을 분자로 보고요. 네. 분모는 총소득, 내 연소득. 그러니까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1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면 나오죠. 네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낸 거. 그래서 그 소득을 따져요. 근데 그 소득 중에도 네. 저기 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의료보험을 낸다든지, 네. 뭐 카드만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소득 신고는 안 했어도 뭐 네. 이렇게 뭐 우리가 저기 뭐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그 뭐 임대소득은 뭐 2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인가 과세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신고는 안 했지만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신고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의료보험료나 아니면 국민연금 요걸 인정소득으로 보고요. 신고소득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거 연간 1년간 사용했던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소득이다. 분자는 저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파리 조치 나고 나서 투기적하고 투기 가열지구가 지금 DTI 얘기를 하는 거니까 LTV는 생략을 하고요. 네. DTI가 주담대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주담대를 안 받았다. 그러면 DTI가 40%고요. 네. 그다음에 주담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집을 사면서 받겠다. 이런 분들은 DTI를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TI가 낮아지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DTI가 낮아지면 안 나오죠. 근데 DTI가 30%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DTI가 막 40%, 50%, 60%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대출 자격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대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네. 한 달에 이자랑 원금이랑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인데 1년에 내가 이자 원금으로 400만 원 낸다. 그럼 이게 40%인 건가요? 400만, 그렇죠. 40%인 거죠. 40%면 이 사람은 대출을 투기적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가 이제 30%로 줄어들었으면 난 이제까지 400만 원으로 내고 있었는데 내가 대출을 상환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이게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100만 원을 사실은 지금 제가 오버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그렇게 얘기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60%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뭐 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좀 리스크 총량 관리 측면에서 확 내린 거죠. 그래서 신 DTI는 이게 구 DTI와 틀려가지고 더 강화됐어요. 어떤 그래요? 내용이 다 더 강화됐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옛날에 구 DTI는 옛날에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을 DTI로 산정을 분자로 잡았는데 지금은 원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포함되면 이제 분자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DTI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받는 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15년이 될지 뭐 13년 될지 모르지만 일단 15년으로 뭐 문서는 나와 있는데 15년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통 30년이나 35년으로 하거든요. 요새 35년까지도 해요? 예, 35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35년을 원금과 이자를 나눠가면 분자가 줄겠죠. 기간이 길수록. 근데 그거를
단축해버린다. 매달 상환해야 될 원금이 줄어들죠. 그렇죠. 원금도 줄고 그러니까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랑 원금 납부액이 주는데 길게 할수록 근데 그걸 갖다가 짧게 DTI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200만 원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 15년으로 줄어들면 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200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TI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신 DTI. 예, 신 DTI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소득을 옛날에는 1년 기준으로 봤는데 이제 앞으로 2년까지 보겠다. 그것이 바뀐 주된 내용이고. 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인정소득이라든지 신용카드 쓰는 뭐 신고소득 같은 경우 비율도 낮추겠다. 근데 한번 뽑아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000만 원 쓰면 옛날 9DTI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2,600 정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난 신용카드 1,000만 원만 1년간 쓰면 내 소득은 2,600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2,600에 대해서 대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냐면 한 10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억 6천 정도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1,000만 원만 쓰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LTV나 이게 DTI가 이제 30%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강화됐다 보니까 8배 정도 보시면 돼요. 8배. 그러면은 그럼 뭐 2,600이면 곱하기 8. 8이 16, 8, 6이 48 하면 2억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게 또 바뀐 게 그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인정소득을.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지금 신DTI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일정 비율을 낮출지는 아직 얘기는 없는데 좀 가상을 하면 뭐 2,600을 인정했던 부분을 2,000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1억 6천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런 꼴이 돼 가지고 뭐 신DTI에서는 뭐 분자가 분모죠. 연간 소득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떨어지면 DTI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래 소득도 상승되는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요거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계속 모니터링 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대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얘기죠?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최대한 10% 정도는 또 뭐 증액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이 주 포인트고요. 네. 지금 그러면 대출 금리하고 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DTI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DTI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대출 금리가 높아가면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3%의 대출 금리를 받던 사람이 4%의 대출 금리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또 한 30 몇 프로 오른 거나 꼴이잖아요. 그러면 분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가 높아지면 결국은 DTI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DTI는 무지하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지급 제한이라고 해서 날 15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분자가 높아지니까 DTI도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DTI 비율이 이번에 한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아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출이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DTI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네. 대출 기간이 짧아진다. 네. 아까 15년으로 줄어든다 하면은 상환액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많아지면 DTI 비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신 DTI에서는 이제 15년으로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기존 대출 원금을 분자에 포함시키는 DTI를 높여서 대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한번 어저께 좀 만들어 봤어요. 네네. 기존에 이제 주담대로 한 2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네. 대출 이율을 3%라고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했는데 네. 이분들이 한 달에 원금을 34만 3,196원을 상환하고 네. 이자를 50만 원을 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84만 3,196원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기타 대출은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근데 이런 분이 새로 뭐 투기 지역이든 뭐 투기 가야지든 어떤 아파트를 사는데 네. 대출 1억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금리는 3.5%고 대출 기간 30년으로 했으니까 만기 제한이 없는 경우는 89만 8천 원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네. 만기 제한을 15년으로 할 때는 142만 9,754원을 적용해야 돼요.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9 DTI를 적용하면은 내가 1억을 추가로 받을 때도 DTI가 33%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 DTI를 적용해 보니까
무려 54%가 나와요. 그러면 54%란 근거는 뭐냐면 서민 실수요자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주담대 받는 한 건도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만 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 주담대 2억하고 지금 1억 3억밖에 못 받는데도 DTI가 연간 5천만 원인 사람은 결국은 대출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 DTI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주택자는 정말 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일단은 설명을 쭉 해주셔가지고 대충 감아놓는데 솔직히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게 가장 크게 와닿는데 결론은 그런 거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 대출이 있는 사람은 네. 추가로 대출 받는데 네. 어렵다. 그렇죠. 아주 어렵다.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네. 투기 지역이나 네. 투기 과열 지구에 네. 주택을 구입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투기 지역은 아예 안 되죠. 아예 대출이 안 되나요? 담보대출 취급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뭐 절가 있어요. 즉시 처분 조건이라든지. 그거 하나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이제 특약을 맺어야 돼요. 뭐 2년 내 처분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가능하군요.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는 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살 수는 없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다. 많이 현금이 어렵죠.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그죠? 현금 있는 이렇게. 사람들만 집 사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집은 진짜 있는 사람만 사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네. 봤을 때는 저거예요. 이게 김수현 사회수석이 네. 쓴 책에서 네. 자신의 주택 정책의 이념 뭐 이런 거 쓴 내용에 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이분이 지목한 게 뭐냐면 과잉 유동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을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라고 하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자기가 DTI 규제를 너무 정권의 후반에 한 것을 되게 후회했다라고 2008년에 쓴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DTI 강화를 바로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에서 신 DTI를 더 강화하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최대한 강력하게 압박해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편법을 이용해서 예. 어떻게 하냐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요. 예. 받고 나머지는 이제 갭 투자 같이 예. 전세를 넣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산다. 예. 그러면 8억은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세를 한번 10%를 받든지 뭐 거의 30 하나도 못 받아도 그 전세 끼고 사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또 많이 악용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잉 유동성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큰 대세가 꺾이면 결국 갭 투자든 뭐든 이런 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는 건데 유동성이 잡히면 과거에 진짜 2008년 이 시절에 보면 가격이 또 경기 영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진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갭 투자 했던 사람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빠지면 정말 리스키해지는 거죠. 그거야말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입자들까지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길 수 문제가 있는 되고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 상승 하락 부분 진짜 알 수 없는 거지만 조금 제가 사실 IMF 때 제 집이 그런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역전세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기나 어떤 그런 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양쪽을 다 생각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